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 노트르담의 곱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6장 사형장의 구원자 1. 그랭구아르를 비롯한 귀족궁의 모든 사람들은 비탄에 잠겨 있었다. 벌써 한 달째 에스메랄다의 소식을 듣지 못한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에 염소와 함께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이었다. 귀족궁의 사람들 중 특히 그랭구아르는 너무도 슬퍼한 나머지 아주 세잔해져서 형편없는 몰골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랭구아르는 파리 재판소 앞에 벌떼같이 모인 사람들을 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마침 재판소에서 나오는 청년에게 물었다.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헌병 장교 하나를 암살했는데 글쎄 그 여자가 마녀라는군요. 그래서 주교와 종교 재판소의 판사들이 모두 나와 있어요. 우리 형님도 부주교로서 재판에 참석 중이죠. 청년은 바로 장물랭이었다. 그랭구아르는 자신도 그 부주교를 안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지난번 사원 안에서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것이 미안했던 탓이었다. 장물랭이 가자 그랭구아르는 대광실의 계단을 올라갔다. 대광실 안 여기저기에는 이미 촛불이 밝혀져 있었다. 그 촛불 밑에서 서기들이 문서 더미 속에 머리를 묻고 있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안쪽 단위에는 판사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다. 저기 줄줄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관절 뭐 하는 사람들이요? 그랭구아르는 판사들을 가리키며 옆 사람에게 물었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대강실 판사들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문관이라오. 그리고 저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공증인이고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변호사요. 그런데 누굴 재판하는 거요? 피고가 보이지 않는데. 저기 미늘창 밑에 있는 여자예요. 등을 돌리고 서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요. 옆 사람이 말했다. 그때 한 증인이 막 증언을 시작했다. 나으리들, 저는 수십 년 동안 생미셸 다리에서 살면서 집세와 재산세를 확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쭈그렁 늙은이가 됐지만 한때는 예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죠. 나으리들, 며칠 전부터 사람들이 제게 그럽디다. 저녁에 물레를 잡지 말라고요. 악마가 나타나 뿔로 늙은 여자의 실을 빗질한다나요? 옛날엔 악마가 탕풀 쪽에 있었는데 요즘은 시태 안에 있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그날 저녁에도 사람들의 말을 잊고 물레를 잡았어요. 물레를 잡고 있는데 얼마 후 누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그래서 얼른 나가보니 남자들이었어요. 2명이었죠. 그들은 제게 에키그마 한 잎을 주더군요. 저는 그 금화를 서랍에 잘 넣어두었답니다. 다음 날 그 돈으로 글로리에트 박피장에 가서 내장을 사려고요. 그리고는 위층으로 남자들을 안내했죠. 그런데 제가 잠깐 등을 돌린 사이에 2 사람 중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사라졌더군요. 저는 좀 어리둥절했죠. 그런데 젊은 장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다시 예쁜 처녀 하나를 데리고 오더군요. 마치 인형처럼 아름다운 아가씨였어요. 저는 그 처녀와 장교를 다시 위쪽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곤 다시 내려와 물레를 잡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 위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러더니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른 내다보니 시커먼 덩어리 하나가 물속으로 뛰어들더군요. 그것은 신부 차림을 한 악마였어요. 달빛이 밝았기 때문에 아주 똑똑히 보았죠. 그 악마는 시태 쪽으로 헤엄쳐 갔어요. 전 당장 야경대원을 불렀어요. 그들과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 글쎄 방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더군요. 장교는 목에 칼을 맞은 채 죽어 있었고 처녀는 정신을 잃고 있더군요. 그 옆에 염소가 겁에 질린 채 서 있었고요. 처녀는 옷을 거의 벗은 채였어요. 아참,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장교를 떠매고 나간 후였어요. 무심결에 서랍 안을 살펴보았더니 글쎄 서랍 안에 금화 대신 가랑잎이 있지 않겠어요? 노파는 말을 마치고는 부르르 떨었다. 아무래도 이건 마법의 냄새가 나는군. 악마며 염소며 말이야. 그리고 가랑잎까지. 그래, 이건 틀림없이 악마와 마녀가 수작을 부린 거야.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바로르렐 부인, 더 이상 할 말이 없소? 재판장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보고서를 보니 제 집을 냄새나고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이라고 쓰여 있던데 그건 모욕입니다. 물론 다리 위에 있는 집들이 좀 낡긴 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랍니다. 거기엔 정육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부자고 결혼도 예쁜 여자들과 한답니다. 알았소. 그보다 나는 여러분이 피고의 몸에서도 단도가 나왔다는 걸 잊지 말길 당부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루르델 부인, 그 가랑잎은 가져왔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노파는 집달간에게 가랑잎을 주었다. 집달간은 그것을 법관에게 전달하였다. 법관은 그것을 다시 재판장에게 주고 재판장은 다시 성당 재판소의 검사에게 건네주었다. 이건 자작나무 잎이다. 사원 재판소의 검사인 자크 샤르몰리가 말했다. 증인, 조금 전에 두 남자가 같이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했지요. 그 두 남자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주었소? 그때 특별검사인 필립이 일어나 물었다. 장교요.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장교는 그 검은 사나이가 처음에 말을 걸어왔을 때 악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소. 그 악마는 그에게 피고와 어울리라고 재촉했으며 돈이 없다는 말에 에퀴 금화까지 주었다고 했소. 장교는 그 금화로 바르르델에게 값을 치른 것이오. 아무래도 그 금화는 지옥의 합해인 듯하오. 필립 검사가 내린 결론에 사람들은 그동안 품었던 의문을 모두 풀게 되었다. 그때 피고가 벌떡 일어났다. 그랭구아르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다름 아닌 에스메랄다였던 것이다. 페비스! 그녀는 퀭한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외쳤다. 반쯤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탐스러운 두 볼은 헬스케져 있었으며 아름답게 따내렸던 머리카락은 어수선하게 헝클어져 있었다. 그인 어디 있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그인 아직 살아있나요? 닥쳐! 제발 절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해 주세요. 좋아, 말해주지.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어때? 기쁜가? 필립 검사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러자 에스메랄다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정리! 두 번째 피고를 끌고 와. 재판장이 소리쳤다. 재판장의 지시에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중간 문으로 쏠렸다. 그 문으로 뿔과 발에 금빛칠을 한 염소 한 마리가 문에서 나왔다. 그랭구아르는 반가움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염소는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목을 쑥 빼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바위 위에 올라서서 발 아래 펼쳐진 광대한 평원을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염소는 에스메랄다를 발견하자마자 곧 서기의 책상을 뛰어올랐다. 그리곤 그의 머리통을 짓밟더니 그녀의 무릎 아래로 가는 것이었다. 염소는 제 주인의 발 위를 뒹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는 염소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럼 여러분의 양해를 얻어 염소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이 염소에게 악마가 붙어 있다면 우린 부득이 비고에 대한 교수형이나 화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 미리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크 샤르몰리 검사가 말했다. 그랭구아르는 식은땀이 났다. 자크 샤르몰리 검사는 책상 위에 있는 방울 달린 북을 집어들었다. 지금 몇 시지? 자크 샤르몰리 검사는 북을 내밀며 염소에게 물었다. 그러자 염소는 잠깐 북을 보더니 금빛 발을 들어 7번을 쳤다. 시계는 과연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샤르몰리 검사는 다시 염소목에 있는 주머니를 풀어놓았다. 주머니에서는 나무로 조각한 알파벳이 나왔다. 염소는 그 나무 조각으로 페비스란 이름을 정확하게 맞춰놓았다. 그로써 페비스 드 샤토페르 중대장이 악마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었다. 비고는 마술에 빠진 보헤미아인이다. 그대는 지난 3월 29일 밤에 염소에 마술을 걸고 악마들을 불러 모아 친위 헌병대 중대장인 페비스드 샤토페르를 단도로 찔렀다. 어떤가? 이래도 죄를 부인하겠는가? 재판장이 엄한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에스메랄다는 그때까지도 쓰러진 채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리 하나가 다가가 그녀를 깨웠다. 나의 페비스. 그녀는 다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부르짖었다. 그대는 공소 사실을 시인하는가? 저는 아니에요. 그를 찌른 건 어떤 신부예요. 제 뒤를 따라다니는 악마 같은 신부란 말이에요. 바로 그대와 공모한 악마 말인가? 자크 샤르몰리 검사가 끼어들며 소리쳤다. 나리들, 저를 가엾게 여겨주세요. 저는 마녀가 아니라 그저 집시일 뿐이랍니다. 재판장님, 비고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신문을 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크 샤르몰리 검사가 재판장을 향해 말했다. 수락합니다. 재판장의 말에 에스메랄다는 온몸을 떨었다. 곧 경관들이 달려와 그녀를 끌고 갔다. 그 뒤를 샤르몰리 검사와 종교재판소의 성직자들이 따랐다. 그들은 중간문을 향해 걸어갔다. 재판은 휴정에 들어갔다. 한 판사가 신문이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법관으로서 의무를 다하려면 때로는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대꾸했다. 2. 대낮에도 램프를 켜놓아야 하는 복도에서 계단을 몇 번 오르내린 뒤 에스메랄다는 어느 방으로 쳐넣어졌다. 원형으로 된 그 방은 탑의 맨 아래층에 있었다. 창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으며 한쪽 벽에는 가마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가마에서 숯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며 지하실을 붉게 물들였다. 또한 여기저기에 설치된 고문 연장들을 비추었다. 방 한가운데는 가죽 매트가 바닥에 거의 닿을 듯 말 듯 드리워져 있었으며 가마 안에는 집게며 노루발 등이 시뻘겋게 달구어져 있었다. 그중 가죽 매트는 천장의 고리새에 비끄러매진 것이었다. 방 한켠에 놓인 침대 위에는 고문관인 피아레가
태연스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다시 그 옆에는 네모진 얼굴에 가죽 앞치마를 두른 난쟁이 둘이 숯불 위에서 쇠를 뒤적이고 있었다. 에스메랄다는 방을 보자 덜컥 겁이 났다. 벽 한쪽에는 경찰들이 늘어서고 다른 한쪽에는 종교재판소의 성직자들이 늘어섰다. 자크 샤르몰리 검사가 아주 상냥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봐, 귀여운 아가씨, 이래도 계속 부인할 텐가? 전 아무 죄도 없어요.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꾸했다. 정 그렇다면 좀 엄한 방법으로 신문할 수밖에 없겠군. 샤르몰리 검사는 이세로 내뱉듯 말하곤 돌아섰다. 순간 에스메랄다는 가죽 침대를 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조이고 비틀었을 것이었다. 그녀는 등골이 오싹했다. 샤르몰리 검사의 신호에 두 난쟁이가 그녀를 침대에 앉혔다. 그들은 결코 그녀를 험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남자들의 손이 몸에 닿자 그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기소 사실을 시인하는가? 샤르몰리 검사가 다정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머리를 저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 검사 나으리,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피아레가 물었다. 샤르몰리 검사는 이맛살을 찌푸린 채 잠시 생각했다. 반장아부터. 이윽고 그가 말했다. 그 말에 피아레와 의사가 함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와 동시에 난쟁이들은 무기고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쇠붙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벌벌 떨었다. 오, 나의 페비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불렀다. 그런 다음에는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눈을 감았다. 난쟁이들이 다시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들은 그녀의 다리와 발을 가리고 있는 헝겊과 가죽 조각을 벗겨냈다. 그러자 그녀의 뽀얀 속살이 드러났다. 만일 부주교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거미와 파리를 상상했을 텐데. 자크 샤르몰리 검사는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바라보며 혀를 찼다. 이윽고 난쟁이들이 반장알을 가져왔다. 그것은 쇠를 붙인 널판지로 만든 틀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발을 틀에 끼웠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샤르몰리 검사 앞에 꿇어앉아 애원했다. 그러나 발이 반장화에 끼인 탓에 그만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샤르몰리 검사의 지시로 그녀는 다시 침대 위에 앉혀졌다. 그리고 천장으로부터 드리워진 가죽끈에 허리가 비끄러매졌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기소 사실을 시인하는가? 저는 억울합니다. 계속해. 샤르몰리 검사가 피아레에게 외쳤다. 피아레는 바로 앞에 있는 손잡이를 돌렸다. 그러자 반장하가 죄어들기 시작했다. 아! 에스메랄다는 처참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피아레는 무심히 손잡이를 돌릴 뿐이었다. 아! 에스메랄다는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했다. 순식간에 온몸이 땀에 젖어들었다. 멈춰. 샤르몰리 검사가 피아레에게 말했다. 이제 시인하겠는가? 네, 시인합니다. 에스메랄다는 다급하게 외쳤다. 시인해요. 몽땅 시인해요. 그렇다면 인정상 말해주겠다. 기소 사실을 시인한 이상 이제 그대는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서기 적어. 그대는 악마나 마녀들과 함께 지옥의 야회에 참석한 일이 있는가?
네, 그대는 벨제비트가 야외를 열기 위해 구름 속에 보낸 신호를 보았는가? 네, 염소 탈을 쓴 악마와 교섭을 가뒀다는 것도 시인하는가? 네. 끝으로 묻겠다. 그대는 3월 29일 밤에 악마의 도움을 받아 베비스 중대장을 살해했음을 시인하는가? 샤르몰리 검사는 몰아치듯 쉬지 않고 물었다. 그러나 마지막 질문에 에스메랄다는 잠깐 얼굴을 들어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네. 그렇게 그녀는 모든 것을 시인하고 말았다. 그녀가 다시 절름거리며 법정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염소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울부짖었다. 그러나 의자에 메어져 있던 탓에 목만 졸리고 말았다. 염소는 안타깝게 울부짖었다. 창문은 이제 어둠으로 완전히 도색되어 있었다. 보헤미아 처녀, 그대는 마법과 매춘의 수단으로 베비스드 샤토페르 중대장을 암살하려 했다는 공소 사실을 시인하는가? 재판장이 그녀에게 물었다. 뭐든 다 시인해요. 얼른 죽이긴 하세요. 그녀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검사. 농구하시오. 재판장의 말에 샤르몰리 검사는 공책을 펴들었다. 그리곤 마냥 과장된 억양으로 라틴어로 쓰여진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이 마녀 앞에서 모든 사법권을 지닌 노트르담 대사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구형합니다. 먼저 약간의 벌금을 낼 것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노트르담 앞에서 공개 사과할 것이며, 셋째로는 마녀와 염소를 그레브 광장이나 센 강변에서 처형할 것을 구형합니다. 샤르몰리 검사가 구형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이번에는 피고 옆에 있던 변호사가 일어섰다. 판사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저녁도 먹지 않고 재판을 계속했던 탓에 몹시 시장했던 것이다. 변호사는 간단하게 말씀하시오. 재판장이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가 죄를 자백한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살리카 법전의 한 조항을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전에 보면 마녀가 사람을 잡아먹었을 경우에는 8천 드니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고에게 벌금형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미 쓸모없어진 법조문이오. 샤르몰리 검사가 맞받아쳤다. 투표합시다. 한 배심 판사가 외쳤다. 다른 판사들도 찬성하고 나섰다. 죄는 명백하고 시간은 늦은 터였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을 빨리 끝내고자 했다. 판사들은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 에스메랄다는 판사들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눈물이 앞을 가려 누구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자 방청객들도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다. 보헤미아 계집애야, 넌 국왕 폐하가 정하시는 날 정오에 맨발에 목에 끈을 두르고 노트르담 정문 앞에 끌려갈 거다. 그곳에서 촛불을 켜들고 공개 사과를 한 후에 다시 그레브 광장으로 끌려가 교수대에 목이 메일 거란 말이야. 저 염소도 마찬가지야. 넌 또 마법을 부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대가로 금사자화 샌잎을 종교재판소에 지불해야 해. 오, 하느님은 내 영혼을 거두시리라. 문을 나서며 한 방청객이 소리쳤다. 에스메랄다는 그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거친 손이 그녀를 잡아 끌었다. 3. 중세 사람들은 건축을 할 때
지하에도 지상과 같은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 특히 궁궐이나 사원에는 의례 이중의 토대가 있었다. 노트르담 대사원에도 밤낮으로 파이프 오르간과 종소리가 울리고 햇빛이 비치는 지상 건물 아래 낮고 어둡고 습기찬 또 하나의 사원이 있었다. 말하자면 지상의 건물 계단과 회랑을 통하여 내려가다 보면 지하에 있는 건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생탕투앙 성이나 파리 재판소 그리고 르브르 궁의 지하는 감옥으로 건축되었다. 감옥의 방들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좁고 어두웠다. 그곳에는 햇빛도 공기도 없었다. 따라서 그곳에서는 누구에게나 희망이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곳에서 나오는 때는 교수대나 화영장에 가기 위해서일 뿐이었다. 에스메랄다가 끌려간 곳도 그러한 지하 감옥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춥고 어두웠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벽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떨어져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다만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만이 그곳에서 유일하게 시공의 변화를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페비스, 햇살, 공기, 그레브 광장, 박수갈채, 춤 등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나간 꿈이라고 생각했다. 노파, 단도, 신부, 피, 고문, 교수대 또한 꿈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그대로 웅크리고 앉은 채 며칠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교도관들은 그녀에게 하루에 2~3번씩 천장의 뚜껑문을 열고 검은 빵덩어리를 던져주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햇빛은 한 줄기도 비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차츰 정신이 혼미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머리 위에서 교도관이 빵을 가져다 줄 때보다 훨씬 큰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보았다. 천장 틈바구니에서 불그스름한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 동시에 육중한 뚜껑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에스메랄다는 얼른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보는 빛에 눈이 찔리는 듯 아팠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 조심스럽게 눈을 떠보자 계단 위에 호롱불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한 사나이가 서 있었다. 그 사나이는 검은 옷을 발밑까지 닿도록 입고 있었으며 같은 빛깔의 두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나이를 보았다. 마치 조각상과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다. 누구세요? 신부여, 준비는 다 됐소? 무슨 준비요? 죽을 준비 말이오. 곧 죽게 되나요? 내일 형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소. 오늘이 아니고요. 이렇게 떠는 걸 보니 무서운 모양이군. 추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겠군. 햇빛도 없고 불도 없는 물속에서 지냈으니. 난 얼른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춥고 무서워요. 벌레들도 막 기어다녀요. 그녀는 어린애처럼 울기 시작했다. 나를 따라오구려. 신부라는 사람은 에스메랄다의 팔을 잡았다. 그러나 그녀는 얼른 손을 잡아 빼고 말았다. 자신을 이끈 그 손은 뼛속까지 얼어있던 그녀의 몸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어머, 이건 죽은 사람 손이네. 대체 당신은 누구세요? 그녀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신부는 두건을 걷어올렸다. 그러자 두건 아래에서 놀랍도록 끔찍한 얼굴이 나타났다. 다리 위의 노파집에서 사랑하는 페비스의 머리 위에 나타났던 바로 그 악마였다. 당신은?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비로소 노파, 단도,
신부, 피, 고문, 법정, 사형 선고, 교수대의 모든 것이 현실임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펠비스를 찌른 악마, 오, 저도 죽여주세요. 그를 죽인 것처럼 저도 찌르란 말이에요. 내가 두렵소? 당연하죠. 오, 몹쓸 사람 같으니.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다지도 나를 미워하시나요? 대체 내게 무슨 원한이 있나요? 미워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오. 클로드 부주교가 외쳤다. 에스메랄다는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그를 보았다. 클로드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을 사랑하오. 세상에, 무슨 사랑이 이럴까? 에스메랄다는 바르르 떨며 말했다.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의 사랑이지. 그는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내 말을 들어봐요. 당신은 이제 곧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요. 지금부터 나는 스스로에게조차 부끄러워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아가씨에게 하겠소. 아가씨, 난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행복했소. 나도 그랬어요. 내 말을 끊지 마시오. 그래, 난 무척 행복했었소.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지. 난 참으로 순수하고 박식했소. 신부들은 순결에 관해 내게 물었고 박사들은 학문에 관해 물었다오. 학문은 내게 있어서 생의 전부였소. 그건 바로 내 아내와 같았지. 난 그 아내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었소. 그렇다고 내가 전혀 여자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오. 나이를 먹으면서 육체적인 욕망에 눈을 뜬 것이오. 나는 특히 한 여자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소.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흥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오. 그것을 단식과 기도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지만 최후의 승리는 항상 육체적이었소. 아,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잘못이오. 천사와 악마에게 똑같은 힘을 부여했으니 말이오. 클로드 부주교는 여기에서 잠깐 말을 멈추었다. 그리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처절한 고통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내 방 창가에 앉아 깊은 사색에 빠져 있었소. 창문은 광장 쪽으로 튀어 있었는데 그때 노래와 북소리가 들렸소. 난 내 사색을 방해하는 그 소리에 화를 내며 밖을 보았소. 한 여자가 춤을 추고 있는 그곳을 말이오. 아가씨는 새까맣고 반짝거리는 눈에 머리를 탐스럽게 따내리고 있었소. 그 머리카락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마치 금실처럼 반짝이더군. 그녀의 발은 수레바퀴처럼 빨리 돌아갔소. 발을 구를 때마다 쇠붙이를 단 드레스 밑으로 드러나는 굴곡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소. 오, 찬란한 그 모습. 그것은 바로 당신이었소. 그는 여기에서 다시 말을 끊었다. 나는 무엇에 홀린 듯 당신을 보았소. 그녀는 하늘이나 지옥에서밖에 올 수 없는 그런 미인이었소. 그러나 천사라면 그것은 암흑의 천사였을 것이오. 광명의 천사가 아니라 불꽃의 천사. 나는 차츰 마술에 걸려들기 시작했소. 그때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소. 아, 그 노래는 춤보다 훨씬 유혹적이었소. 난 달아나려고 했소. 하지만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소. 그 후부터 나는 방황하기 시작했소. 수도원도, 재단도, 연구도, 학문도 다 공허해 보였소. 오직 당신만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진 것이오. 난 항상 당신이 보고 싶었고 당신 몸을 만져보고 싶었소. 또 당신이 누구인가도 알고 싶었소. 그래서 난 당신을 찾아 쏟아내기 시작했소. 여기저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종탑 위에서 당신을 엿보곤 했소.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당신이 보헤미아 여자라는 걸, 집시라는 걸 알게 되었소. 그때부터 난 당신을 마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소. 그리고 이번 재판이 나를 마술에서 풀어줄 거라고 기대했소. 브리노 다스트는 한 마녀에게 홀렸는데 그 여자가 화형에 처해지자 마술에서 풀려났기 때문이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려니 생각했던 것이오. 처음에는 당신을 노트르담 앞들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해봤소. 당신을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리란 생각에서 말이오. 그런데 당신은 지시를 어기고 끝까지 찾아왔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당신을 겁탈해야겠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어느 날 당신을 납치하려고 했는데 저 고약한 장교가 나타나서 일을 그르치게 된 거요. 결국 난 당신을 종교재판소에 고발하고 말았소. 당신이 감옥에 가게 되면 내 차지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이오. 결국 당신은 내 대신 죄를 뒤집어 썼고 내 대신 교수형을 선고받았지.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소. 하지만 내 마음은 훨씬 더 아팠다오. 난 당신의 재판에도 참가했고 고문실까지 따라갔었다오. 그곳에서 발가벗겨지고 고문관의 더러운 손이 당신 몸에 닿는 것을 봤을 때 난 미칠 듯이 괴로웠다오. 난 당신이 소리 지를 때 가슴에 품고 있던 단도로 내 가슴을 찔렀소. 그리고 그 비명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그 단도를 더 깊이 찔러 넣었소. 이것 보시오.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을 거요. 그는 자신의 옷자락을 들추어 보였다. 과연 그의 가슴에는 살이 찢긴 채 뭉개져 있었으며 옆구리에는 큰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있었다. 에스메랄다는 무서워서 뒷걸음질 쳤다. 아가씨, 날 가엾게 여겨주오. 당신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진짜 불행이 뭔지 몰라. 성직자로서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 더구나 그 여자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 미칠 만큼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의 작은 미소를 위해 피와 살이 깎이는 괴로움을 당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 밤낮으로 그녀를 생각하지만 정작 그녀는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 어떤 보잘것없는 허풍쟁이에게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있는 걸 본다는 것, 그 감미롭기 그지없는 젖가슴이 다른 사내의 가슴에 짓눌려 팔딱거리는 것을 본다는 것. 그러나 나는 그녀를 기껏해야 고문대 위에밖에 뉘지 못한다는 것. 분명 그것은 지옥이오. 오, 제발 날 살려주오. 지옥에서 나를 꺼내주오. 내 이마 위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닦아주오. 그는 바닥을 뒹굴며 돌층계의 모서리에 머리를 찢기 시작했다. 에스메랄다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두 손을 모아쥐었다. 오, 나의 페비스. 그녀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클로드 부지교는 그녀 앞으로 기어갔다. 오, 제발.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난 견딜 수가 없소. 마치 당신이 내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단 말이오. 제발 자비로운 마음으로 날 살려주시오. 난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오. 제발 살려주시오. 당신이 지옥에서 온 사람이라면 기꺼이 따라가리다. 이봐요, 신부님. 당신에게도 피가 있는 모양이군요. 에스메랄다는 갑자기 폭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그 말에 클로드 부지교는 얼어붙은 듯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좋아. 날 모욕해도 좋고 비웃어도 좋아.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하자고. 내일이 처형일이야. 우선 당신을 구해낸 뒤에 나를 사랑하도록 하겠어. 하지만 언제까지라도 날 미워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러나 그녀는 팔을 빼내었다. 페비스는 어떻게 됐나요? 아, 당신은 끝까지 매정하군. 빨리 말해줘요. 죽었소. 죽었다고요? 그녀가 되물었다. 그런데도 저보고 살기 위해 도망치라는 건가요?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중얼거렸다. 클로드 부지교는 고통에 찬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러다 말없이 초롱불을 들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죽었단 말이야. 가다가 그는 다시 돌아서서 무서운 얼굴로 소리쳤다. 그러나 그 말에 그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4.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아기의 조그만 신을 보며 무척 신기해하리라. 특히 영세를 받기 위해 마련한 신이라면, 정성껏 수놓인 신이라면 더욱 그러하리라. 어머니는 신의 입을 맞추고 이야기도 하리라. 발이 저렇게 작을 수도 있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비록 어린애가 곁에 없더라도 신을 보며 아기를 생각할 수 있으리라. 겨울이라면 그 신을 신고 불 옆으로 갈까 걱정하기도 하고, 여름이라면 마당이나 정원을 걸어다니며 커다란 개 옆으로 갈까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한 어머니에게서 아기를 빼앗아 간다면 어찌 될까? 아마 어머니의 모든 기쁨과 애정은 그 순간에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변할 것이다. 그 고운 신과 연결된 모든 것도 슬픔으로 변하리라. 그때부터 그 조그만 신은 어머니의 가슴을 찢는 고문 도구가 되리라. 어느 날 아침 하늘이 몹시 푸른 날이었다. 트루롤랑의 수녀는 그레브 광장에서 수레바퀴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린 채 15년 동안 간직한 분홍신만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 조그만 신은 그 여자의 모든 것이었다. 그날 아침 따라 그녀는 유난히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오, 내 딸, 가엾고 귀여운 아가. 다시는 너를 못 본단 말인가? 오, 하느님, 그렇게 빨리 그 애를 데려가시려면 차라리 주지나 말지요. 오, 당신은 모르셨나요? 아기는 여자들의 살점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또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하늘을 믿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아, 하지만 나도 잘못했지. 아이를 두고 외출하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빨리 데려가실 줄이야. 당신은 제가 그 애와 정답게 사는 걸 보시지도 않으셨나요? 오, 하느님. 만약 당신이 그걸 보셨더라면 내 사랑을 빼앗아 가진 않았을 텐데. 내 딸아, 신은 여기 있는데 너는 어디 갔느냐? 주여, 그 애를 돌려주소서. 15년 동안이나 기도드렸으니 이제 1시간만이라도, 아니 단 1분만이라도 돌려주소서. 오, 그들은 히스가 우거진 황야에서 그 애를 잡아먹었나이다. 그 애의 피를 마셨나이다. 오, 주여, 전 당신을 저주하겠습니다. 전 돌에 이마를 찢고 지옥에 떨어지겠습니다. 주여, 저는 비록 죄 많은 계집이지만 제 딸은 제가 독실한 신앙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딸을 사랑한 까닭에 당신을 믿었습니다. 제발 잠시만이라도 그 애를 보게 해주소서. 그녀의 흐느낌은 바깥에까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신을 가슴에 끌어안고 뒹굴었다. 그럴수록 그녀의 가슴은 더욱더 찢어졌다. 15년이 지난 후나 처음 아기를 잃었을 때나 어머니의 마음은 한결같았던 것이다.
그때 아이들이 골방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주 즐겁게 짓거려댔다. 귀딜 수녀는 얼른 창가로 달려갔다. 아이들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15년 동안 하던 버릇이었다. 오늘 집시 계집애를 목매단대. 한 아이가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교수대에는 이미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수대 위에서는 사형 집행인이 녹슨 쇠사슬을 손질하고 있었으며 주위에는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자 했다. 창틀 바로 옆에 신부 하나가 서 있었다. 그는 성모일가서를 읽는 척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교수대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아주 우울하고 격한 표정이었다. 바로 클로드였던 것이다. 신부님, 오늘 누가 교수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클로드가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어린애들 말로는 집시 계집애라고 하던데요. 그런 것 같소. 그의 대답에 기딜 수녀는 깔깔 웃기 시작했다. 집시 여자들을 미워하는 거요? 그들은 마녀예요. 어린애 도둑년들이에요. 그년들이 제 어린 딸을 잡아먹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을요. 그녀는 무시무시한 표정을 짓고 말했다. 특히 제가 저주하는 건 아주 젊은 계집이에요. 만일 그년의 애미가 제 딸을 잡아먹지 않았더라면 제 딸도 그만큼 자랐을 거예요. 독사 같은 년, 전 그 계집애가 이곳을 지날 때면 피가 끓어올라요. 그렇다면 기뻐하구려. 오늘 바로 그 여자가 처형당하는 거니까. 클로드 부지교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뒤돌아섰다. 기딜 수녀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 온통 흐트러진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불타는 듯한 눈동자가 보였다. 5. 페비스는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죽어가고 있다고 한 필립 검사의 말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그가 죽었다는 클로드 부주교의 말은 다만 그의 희망일 뿐이었다. 사실 페비스는 죽기 직전까지 갔었다. 경찰들이 그를 의사인 몰의 집으로 데려갔을 때 몰은 그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력이란 참으로 위대해서 그는 죽음 직전에서 소생하는 기적을 보였다. 페비스는 몰의 집에 누워서 조사관들의 신문을 받았다. 그것은 아주 귀찮은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치료비 대신 자신의 황금 박차를 남겨놓고 몰의 집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가 없다고 해서 사건의 심리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었다. 당시의 재판은 죄인과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 따위는 밝혀지지 않더라도 상관없었다는 것이다. 페비스는 쾌 앙브리에 있는 자신의 부대로 돌아갔다. 그곳은 파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무척 삭막한 곳이었다. 대부분의 군인들처럼 그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 대신에 미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갖고 있었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생각해 볼 때 염소라든가 집시라든가 하는 존재는 아무래도 깨름칙했다. 사랑한다던 에스메랄다의 속삭임도 마녀의 주술같이 느껴졌다. 따라서 그는 스밀라드 법정에서 그녀에게 내린 판결에 아주 만족해했다. 마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 그는 곧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다. 더구나 그가 있는 쾌앙불이라는 곳은 주위 오리에 걸쳐 신장로 양쪽에 길다랗게 늘어서 있는 오두막과 초가집들 뿐이며 사람이라곤 제철공과 소치는 여자들 뿐이었다. 그는 오랜만에 플레르리스를 만났다. 그녀는 에스메랄다에 비해 미모는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대신 입에 군침이 돌 정도로 막대한 지창금을 가진 여자였다. 또 에스메랄다가 없어진 이상 플레르의 미모도 만만치 않았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공허했던 그의 가슴이 일시에 풍요로워지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의기양양하게 공들놀이의 저택 앞에 섰다. 에스메랄다와의 사건도 벌써 2달이 지났으므로 모든 것이 잊혀졌으리라 생각했다. 노트르담 사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5월이니 무슨 축제가 벌어졌으려니 생각하는 정도였다. 그는 약혼녀의 방으로 올라갔다. 플레르는 어머니와 단둘이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그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곤 환하게 웃었다. 에스메랄다와의 일과 2달 동안 연락이 없음으로 해서 질투심과 원망으로 그동안 가슴을 태웠는데 그를 보는 순간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이 싹 달아나는 것이다. 플레르리스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길게 따내린 금발은 참으로 매혹적이었으며 아름다운 몸매를 감싸고 있는 하늘색 드레스는 마치 날개와도 같았다. 그동안 앙브리에서 거친 여자들만 보던 페비스는 그녀의 고운 모습에 그만 매료되고 말았다. 플레르는 창가에서 술을 놓고 있었다. 페비스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사랑이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보았다. 꼬박 2달 동안 어딜 갔다 온 거예요? 그녀는 은근히 원망하는 투로 물었다. 감히 맹세하는데 당신은 대주교 같은 이도 꿈꿀 만큼 아름답소. 그는 그녀의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속삭였다. 플레르는 생긋 웃었다. 괜히 얼렁뚱땅 넘길 생각 말고 묻는 말에나 대답해 보세요. 나쁜 사람. 사실 소집되어서 수비대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어딘데요? 쾌앙부리. 쾌앙불이라면 멀지도 않은 곳인데 어떻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거죠? 플레르는 집요하게 캐물었다. 페비스는 더듬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근무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좀 아팠소. 아팠다고요? 네, 좀 다쳤어요. 다쳤다고요? 그렇게 놀랄 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싸움하다 다친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플레르는 눈물을 흘리며 데프리에 말했다. 대체 누구와 어떻게 싸웠는데요? 오, 사랑하는 폴레르. 마의 패티와 결투를 했다오. 소대장 마리오, 우리 둘 다 살가죽이 조금씩 째졌어요. 페비스는 거침없이 거짓말을 해댔다. 플레르는 두려움과 찬미가 섞인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결투라는 말에 그의 남성다움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 것이다. 상처는 다 나았나요? 그 마의 패디라는 사람은 참 비열한 사람인가 보군요. 그런데 어째서 싸우게 됐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서로 말하다 보니 감정이 상한 거지 뭐. 그런데 대체 노트르담 앞들은 왜 저렇게 소란한 거지? 더 이상 이야기를 꾸며댈 능력이 없는지라 페비스는 얼렁뚱땅 둘러대려고 말을 돌렸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마녀가 교수형을 받기 전에 공개 사죄를 하는 모양이에요. 플레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설명했다. 그러나 페비스는 놀라지 않았다. 에스메랄다의 사건은 이미 다 끝났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페비스는 다시 플레르의 등받이 의자에 기대섰다. 깃장식 밑으로 그녀의 가슴이 드러나 보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깃장식은 참으로 근사한 장면을 연출했다. 페비스! 갑자기 플레르가 은근한 목소리로 불렀다. 우린 3달 후면 결혼해요. 그 전에 전 당신이 저 이외의 다른 여자하고는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맹세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맹세하고 말고요. 아름다운 나의 천사. 페비스는 흔쾌히 대답했다.
그리고는 사랑과 정열이 담뿍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플레르는 그의 마음을 확신했다. 그들을 지켜보던 부인은 흐뭇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사랑을 나누는 동안 이것저것 집안일을 처리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페비스는 부인이 나가자 플레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용해 모종의 음모를 꾸밀 생각을 품게 되었다. 어차피 먹을 과일이라면 조금 미리 먹어도 되리라 하는 생각이었다. 어머나, 어머니가 안 계시네? 그러나 플레르는 겁먹은 표정으로 외쳤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운 거지? 아는 게 아니라 정오가 되니 볕이 따갑군. 휘장을 닫을까? 아니에요. 전 오히려 바람을 좀 쐬고 싶어요. 그녀는 무슨 낌새를 차렸는지 얼른 발코니로 나가며 말했다. 페비스는 화가 나서 그녀의 뒤를 따랐다. 노트르담 앞 광장에는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원의 벽에는 화승총을 손에 든 병사와 경찰들이 둘러서 있었으며 문은 굳건하게 닫혀 있었다. 구경꾼들은 유난히 꾀재재해 보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래 그런 종류의 구경은 천한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이리라. 세상에 불쌍한 여자도 다 있지. 플레르리스가 말했다. 그러나 페비스는 구경꾼이나 죄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로지 약혼자를 어찌해 볼 생각에 뒤에서 그녀의 허리띠를 만지작거렸다. 그때 노트르담의 큰 시계가 천천히 정오를 알리기 시작했다. 구경꾼들이 소리를 질러댔다. 그 소리가 먹기 전에 시계가 12번을 다 치기 전에 생피에로 거리 쪽에서 제수 호송 수레가 나타났다. 저기 마녀가 온다. 수레는 보랏빛 제복을 입은 기병대에 둘러싸인 채 말에 끌려왔다. 그 수레에는 속옷만 입은 죄수가 앉아 있었다. 기다란 검은 머리가 아무렇게나 흘러내려 절반쯤 벗겨진 그녀의 가슴을 가리고 있었다. 그 머리카락 사이로 회색 밧줄이 보였으며 그 밧줄 아래에는 초록빛 유리 세공품으로 장식된 부적이 있었다. 어머나, 저걸 봐요. 저건 염소를 데리고 다니던 그 집시 계집애예요. 플레르리스가 놀라 소리쳤다. 집시 계집애라뇨? 생각 안 나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소. 그는 시치미를 떼며 돌아섰다. 그러자 플레르는 금방 새침해져서 그를 쏘아보았다. 왜요? 저 계집애를 보니 또 마음이 흔들리나요? 천만에 당치도 않은 소리. 그럼 이대로 계세요. 그리고 끝까지 보세요. 그는 플레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죄수는 틀림없이 에스메랄다였다. 그런데 페비스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모진 고난에 수척해진 얼굴이 더욱 그윽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눈물을 그렁그렁 담고 있는 눈이 성스럽고 순결해 보이기조차 하였다. 수레가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죄수의 처절하도록 아름다운 모습에 눈시울을 적셨다. 아무리 냉혹한 사람이라도 감동할 정도로 그녀의 아름다움은 극에 달해 있었던 것이다. 노트르담 사원 입구 중앙에서 수레가 멎자 호위병들이 양쪽의 전투 대형으로 늘어섰다. 그토록 소리를 질러대던 구경꾼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사원의 현관문이 찌익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열렸다. 그러자 촛불로 밝혀진 사원의 내부가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다. 그것은 마치 벌건 대낮에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동물 같았다. 사원의 가장 안쪽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금십자가가 빛을 내고 있었다. 그 밑 성가대석에는 신부 몇 명이 움직거리고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그들의 노랫소리가 광장에까지 울려 퍼졌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려니 주여 일어나소서. 하느님이시여 구원하소서. 에스메랄다는 겁을 먹은 채 사원 안쪽을 보았다. 그녀는 마치 기도라도 올리는 듯 입술을 살짝살짝 들썩거렸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기도문이 아니라 오직 페비스란 한 단어였다. 사형 집행이는 그녀의 손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염소의 결박도 풀어주었다. 그녀는 염소와 함께 맨발로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목에는 밧줄이 드리워져 있었다. 밧줄은 마치 뱀과 같이 늘어져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금십자가와 촛불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부들이 부제들과 함께 성가를 읊조리며 나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긴 행렬을 지으며 죄수에게로 다가왔다. 또 저 사람이야. 에스메랄다는 행렬의 맨 앞자리에 선 사람을 보고 부르르 떨며 부르짖었다. 그녀의 말대로 클로드 부지교는 자신의 직책을 상징하는 은빛 제복으로 몸을 휘감고 나타났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각상처럼 얼굴이 창백해진 채 멀거니 그를 볼 뿐이었다. 누군가 다가와서 불을 붙인 양초자루를 쥐어주는 것도 몰랐다. 또 서기가 읽기 시작한 공개 사제문 내용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호위자들을 뿌리치고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클로드 부지교는 천천히 에스메랄다에게로 다가갔다. 다가가는 동안에도 그는 그녀의 벌거벗은 몸에서 정욕을 느꼈다. 그대는 그대의 잘못을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겠는가? 그는 큰 소리로 물었다. 그리곤 얼른 그녀의 귀에 몸을 기울였다. 난 아직도 널 구할 수 있어. 클로드 부지교의 태도에 사람들은 그가 그녀의 참회를 듣고자 하는 줄 알았다. 이 악마야, 썩 꺼져. 그렇지 않으면 널 고발하겠다. 아무도 내 말을 고지 듣지 않을 것이다. 빨리 대답해. 날 원하느냐? 넌 나의 페비스를 어찌했지? 그는 죽었어. 그 순간 클로드 부지교는 무심코 반대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그리곤 공들리의 저택의 발코니를 보았다. 그곳에 페비스가 있었다. 그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말할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 가라, 이제 흔들리는 넋이여 하느님의 자비와 함께. 클로드 부주교는 에스메랄다 쪽으로 손을 올리곤 비통하게 외쳤다. 그것은 사형 집행인에게 하는 관례적인 신호였다. 군중들은 무릎을 꿇었다. 클로드 부주교는 사형수에게 등을 돌리고 고개를 숙인 채 행렬로 되돌아갔다. 곧 십자가와 촛불들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소용돌이는 이제 그대 위로 지나갔다. 사제들은 합창을 하며 사원 안으로 사라져갔다. 이윽고 검사가 돌아서서 신호를 하자 사형 집행인의 하수인인 난쟁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그녀를 다시 포박하기 위해 다가갔다. 에스메랄다는 눈을 쳐들어 하늘을 보았다. 여기저기 널린 은빛 구름을 보았다. 그리곤 다시 군중들을 보고 집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페비스! 그녀는 공들리의 저택의 발코니에 있는 페비스를 본 것이었다. 페비스! 그녀는 손을 뻗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손은 단단하게 묶인 상태였다. 페비스는 이맛살을 찌푸린 채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눈부시게 차려입은 플레르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들은 곧 발코니 뒤로 사라졌다. 페비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에스메랄다는 끔찍한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당신을 찔러 사형을 언도받았다고 생각하나요? 오, 아니에요. 그 상상은 마지막 남은 그녀의 기력마저 앗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저 여자를 술에 태워라. 그리고 어서 치워버려라. 그때 검사가 말했다. 난쟁이들이 그녀를 포박하기 시작했다. 정문 바로 위의 회랑에는 역대 왕들의 조각상이 있었다. 그 조각상 사이에 구경꾼 하나가 있었다. 그 구경꾼은 목을 길게 늘어뜨린 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회랑의 원기둥 하나에 굵은 밧줄을 비끄럼에 놓은 채 느긋하게 기다렸다. 티티새가 앞을 지날 때는 휘파람까지 불어댔다. 그러다 난쟁이들이 검사의 명령을 집행하려는 순간 그는 갑자기 회랑 난간을 넘어섰다. 그리곤 발과 무릎과 손을 이용하여 밧줄을 붙잡고 창유리를 미끄러져 내려와 난쟁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어마어마한 주먹으로 한 방에 난쟁이들을 때려 누이고 인형을 집어들듯 에스메랄다를 어깨에 둘러맸다. 그러더니 풀쩍 뛰어 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여긴 성역이다. 그는 달아나며 그렇게 외쳤다. 너무도 갑작스런 일에 에스메랄다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 그러자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정체를 알았을 땐 그야말로 졸도할 지경이었다. 그는 다름 아닌 카지모도였던 것이다. 법정 관리들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멍청이 바라보기만 했다. 미처 손을 쓸 수도 없었다. 사원은 그야말로 성역이었던 것이다. 카지모도는 정문 아래에서 멈춰섰다. 그리곤 당당하게 버티고 서서 광장 쪽을 보았다.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흩어진 상태였으며 목은 더욱더 어깨 사이로 파묻혀 있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에스메랄다를 다뤘다. 행여 부서질까 혹은 깨질까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여 그녀의 숨소리를 듣기도 했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수작을 지켜보고 있었다. 험상궂기가 마치 괴물과 같은 카지모도가 에스메랄다를 다루는 태도하며 반나의 상태로 겁에 질려 있는 에스메랄다의 모습은 그야말로 구경거리 중에서도 구경거리였다.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카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꼭 껴안았다. 그러다 애정과 연민을 담뿍 담은 눈길로 보기도 했다. 사람들은 열광하여 발을 동동 굴렀다. 열렬한 갈채를 받고 난 카지모도는 다시 에스메랄다를 떠매고 사원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아쉬움에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탑 꼭대기에 다시 나타났다. 그리곤 자랑스러운 몸짓으로 군중들을 내려다보았다. 여긴 성역이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같은 소리를 되풀이했다. 잘한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 함성은 강 건너편까지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놀라고 귀들 수녀도 놀랐다.